자, 다음 준비된 주제는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굉장히 귀를 잡고 중요해 보이는 걸 공개했습니다. 혁신 제안이죠. 우선 제목으로 확인해 보시죠. 수도권 와라. 친윤에 던진 강수입니다. 강수. 수도권 친윤 보고 친윤 의원으로 꼽히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고 수도권에 와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짧지만 굉장히 강한 내용의 브리핑을 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선 우리 당은 위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가 위기인데 이제는 국민한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서 희생을 해주는 그런 새로운 길을 요구합니다. 당의 위기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는 희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방법은 지도부, 중진, 친윤 의원들 수도권에 오거나 아예 출마하지 마세요. 이거 요청드립니다. 이겁니다 지금. 굉장히 강력하죠. 일단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네. 일단 뭐 지도부, 중진, 뭐 친윤 이름은 없는데 일단 대상자 누가 떠오르십니까? 뭐 거기에 다 겹쳐 있는 분도 있고, 예. 뭐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누굽니까? 분도 누가 있는데. 떠오르시? 머릿속에 지금 누가 자, 막 일단 지나가고 김기현 있습니까? 대표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김기현 대표. 그리고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인요한 위원장이 한 발 빼기는 했는데 실명으로 거론한 적도 있었어요. 김기현 대표, 뭐 주호영 의원 이런 누구? 영남권 스타들. 영남권이면 많은데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이제 윤핵관 친윤을 지칭하는 예. 거겠죠. 그게 이제 추가된 이번에 이제 2호 혁신안의 새로운 언급인데. 지금 뭐 비슷하신 해당이 될 것 같은 분들 이름이 좀 적혀 있기도 한데 지금 뭐 이제 화면에. 다른 분들 다 빼고 어쨌든 윤핵관 중에 윤핵관, 대표 윤핵관 장제원 의원 아닙니까? 부산. 그래서 저는 언급만 안 했을 뿐이지 예. 사실은 김기현 대표, 장제원 의원 등 괄호 안에 이게 묶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그 발표에. 얘기를 한 거다 지금. 게다가 이제 이게 일종의 권고이긴 한데 예. 권고 치고는 강해요. 강력한 요구라 그랬거든요. 예. 근데 혁신위원장이 저 정도 이제 카드를 빼들면 저거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저걸 주워 담으면 혁신을 안 한 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거 없었던 걸 하죠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뭐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하고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뭐 하위 20% 예, 공천 예. 배제하고 이런 건 다 나왔던 얘기예요. 국민의힘에서만 나왔던 게 아니고 정당마다 통상 혁신이라고 하면 돌아가면서 나오는 얘기고 이거 뭐 제도로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내용들이고 예. 또 제도로 된다 그래서 법이 안 바뀌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예. 때문에 방점은 두 번째 혁신안 발표에 있는 건데 이게 인적 쇄신이잖아요. 예. 근데 인적 쇄신보다 더 강력한 쇄신은 없어요. 근데 그 카드를 뽑아든 건데 주워 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좋든 싫든 당내에서 이제 파장이 크고 논란이 커질 텐데 예. 여기서 지목되는 당사자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다 누구라고 짐작은 하잖아요. 그분들은 결국에는 외통수다. 저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강력한 어떤 요청,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첫 반응일까요? 지금 국민의힘의 이용 의원이 무슨 반응을 좀 보였어요, 언론에. 그 화면 지금 밑으로 자막으로 나가는데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용 의원이 당이 요구할 시 불출마하겠다. 근데 이용 의원도 친윤으로 꼽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친윤 쪽의 분위기구나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인요한 요구 1호 화답인 셈이 됐어요, 지금요. 지금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오늘 인요한 위원장의 저 강력한 요청 혹시 이른바 용산과 교감이 있었을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렇게까지 제가 뭐 알지는 못하지만 예. 일단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하신 게 어떤 여론의 흐름을 따라서 한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용산 교감 여부와 관계없이 예. 국민들께서 들으실 때는 합당하다고 느끼실 만한 부분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에서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이것을 뭐 용산 이용 의원이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럼
대통령실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추측할 수도 있는데 예. 그건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용산 대통령실하고는 별개면 혹시 친윤 의원들 사이의 분위기는 이용 의원이 저거를 대변한 걸까요? 아니면 이용 의원 단독 행동인가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용 의원 혼자만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이용 의원도 판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당에서 요구하면 당을 위해서 뭐든지 자기가 하겠다. 거기에 불출마도 포함이 된다면 자기가 불출마하겠다. 예. 그러니까 당을 위한 어떤 충정에서 하는 오.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다면 거치에 대해서 비슷한 결단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용 의원이 저렇게 했는데 다른 분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당신은 충정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 받는 거 아닙니까? 혹시 또? 그러니까 일단 아까 박원석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혁신위원장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면은 예. 이 어떤 흐름을 되돌리기는 이제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에서라도 예. 화답을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한 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예,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요. 이와 관련해서요. 인유한 위원장의 이 강력한 요청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의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안해 오면 우리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 기구와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이제 원칙적인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음에 인유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꼭 다시 당선돼서 기득권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건 뭐예요? 떨어질 각오도 하라. 아예 나오지 않을 각오도 해라. 이것도 굉장히 강력해요. 내가 꼭 다시 당선돼야 되는 생각 그걸 갖지 말라. 이거는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해서 낙선도 각오하라. 이 뜻으로 들립니다. 지금요. 이상희 교수님. 네. 지금 대상자로 꼽히시는 분 아까 화면도 있었고 박원석 전 의원이 몇몇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대상자로 꼽히신 의원분들 이거 받아들일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거론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예.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예. 생각을 좀 객관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이렇습니다. 뭐 총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국민들 앞에 좀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게 뭐냐 그러면 감동과 드라마를 줘야 된다. 예.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에 대한 공천의 과정 이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있어 왔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어차피 불 가까이 가면은 타 죽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말한 불은 내년 권력입니까? 총선 되게 되면은 소위 예. 윤핵관에 불리는 사람들이 뭔가 희생이 되지 않겠냐. 이것은 정치적 희생과 운명과도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지금 당 상황과 여러 가지 강서구 재보궐선거로 인한 여파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총선에 대한 뭔가 다 담을 수 있는 블랙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블랙홀이 지금 혁신위원장이 이 말을 함으로써 이게 블랙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을 때 그럼 이것이 그냥 페이드아웃 될 사안이냐 이렇게 보는데 이건 페이드아웃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굴러가는데 예. 왜 굴러가냐 그러면은 공천에 대한 100여 명의 의원들의 입장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공천받아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예. 희생으로 떠오르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돼 있죠. 그래야 돼야만이 자기의 공천에 대한 부분들의 안정성이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일종의 블랙홀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정치의 특수적 상황인데 그런 것을 봤을 때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상희 교수님께서 아까 잠깐 전제하셨죠. 뭐 친분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셔주셨어요. 이런 가운데요. 인유한 위원장이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도 살짝 꺼내놨어요. 그리고 뭐 이런 표현 좀 쓰지 말란 얘기도 좀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윤핵관은 뭐 핵무기야 뭐야? 난 핵이라는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 네. 좀 점잖은 표현을 써. 그 나쁜 말이야. 그러면 소위 말하는 윤핵관의 서울 출마를 윤핵관이란 말 소위 그만 말하는, 쓰라니까. 다시 교정해서 얘기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 의원들의 그렇지. 이거는 민주당도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하면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변해요. 자, 뭐 윤핵관 뭐 핵무기냐 뭐 이래서 뭐 알겠습니다. 그 뭐 변론을 하고요. 뒷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이 변하면 민주당도 변해야 된다. 그래서 전제는 민주당도 변해야 된다.
같이 변해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서영주 지금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 앞서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강력히 요구했던 지도부 중진 친윤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 이게 만약에 관철이 됐다는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관철됐으면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도 텃밭인 인천 떠나서 계양 떠나서 예를 들면 성남 분당갑 출마하세요 이런 거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정치라는 게 서로 여야 간에 서로 다른 가치가 있고 하지만 정치 개혁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는요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한쪽이 변하면 등가 법칙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디 뭐 험지 출마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등가를 하려면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던진 거는 그거잖아요. 말하자면 친윤계들 더 이상 친윤파리 하지 말고 험지 나와서 희생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민주당도 그걸 맞추려면 친명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당에서 여러 가지의 많은 직책을 맡고 했으니 그럼 험지 나와라 이 정도의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럼 예를 들면 친명계가 있어요. 근데 그 보시면 친명계가 뭐 호남 쪽도 있지만 수도권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을 보고 예를 들어서 희생하라 그러면 영남으로 가세요. 뭐 이런 겁니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은 균형을 맞추려면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건 너무 이제 1차원적으로 기계적 균형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던진 부분들은 국민들이 대단히 기대를 갖고 있을 거예요. 저게 가능할 것인가. 그런데 저는 이미 김기현 대표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교감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가 그럼요. 나온 거다. 김기현 대표는 이미 마음에 나 수도권 출마할 거야라는 거를 전제를 깔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찐윤들은요 출마 안 해도 돼요. 찐윤이요? 그럼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배지를 안 달아도 다른 거 챙겨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일 문제는 뭐냐면 친윤 호소인들이 문제죠. 호소인들. 그렇죠. 나는 친윤이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난리 났네. 이제 나를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는데 여기에서 나의 충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친윤 아니다고 하면 이제 이거는 이도저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곤란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인요한 혁신장이 던진 이 공이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뭐 고민이 되겠지만 민주당도 고민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게 뭐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하고 연결짓는 것은 조금은 뭐 그냥 얘기하기 좋은 분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민주당의 당내 혁신의 어떤 발화점이 될 수는 있는 충분한 의지였다라는 점에서는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민주당도 이런 말씀인데 그리고요 오늘 혁신위의 공식적인 2호 제안도 공개가 됐는데 그 화면에 좀 정리돼 있습니다. 오늘 많아요.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근데 이건 뭐 옛날에도 많이 봤던 것 같죠. 그리고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선언하라, 뭐 서명하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 관련해서 일단 삭감하라, 그리고 회의 참석 안 하면 삭감한다. 그리고 너무 많다. 그리고 구속되면 세비 왜 받냐? 박탈한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것도 좀 많이 나왔던 얘기고 마지막에 조금 주목받는데 현역 의원 평가했을 때 하위 20%는 아예 공천 안 돼. 배제가 나왔어요.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입니다. 요거는 공천 때마다 아주 굉장히 파장이 컸던 건데 이와 관련된 브리핑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서 적정한 평가를 한 후에 하위 비율 20%에 대해서는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대로 이게 관철이 되면 현역 의원 평가 누구는 하위 20% 들어갈 거 아니에요. 누구는. 그럼 예를 들어서 100명 기준이면 20명이란 말이에요. 20명이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그러면 아예 여기 공천 대상자도 안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윤석 대변인 이게 과거 한 2008년인가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 이른바 컷오프 탈락되신 분들 밖에 나가서 무소속 출마나 아니면 친박 연대 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럼 뭡니까? 무슨 연대가 등장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또? 근데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큰 인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친박 연대라고 해서 또 친박 무소속 연대 또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어요. 그렇게 됐었으니까 그 상황은 좀 다르다고 보고요. 만약에 공천에 어떤 식으로든 배제가 된 분들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그게 그렇게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있어 보이지가 뭐 않아요. 영남권에 무소속 출마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출마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럼 저희 당에서 공천받은 분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예. 그 정도까지 파괴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친박연대 때 2008년 그때 생각해 보면은 예. 그때는 당선자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정치적 파괴력을 갖고 나갈 수 있냐? 왜냐하면 지금의 만약에 무소속 출마는 그냥 혼자예요. 그때는 연대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세력으로 나왔으니까 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 세력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각각 개개인이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가 되니까 그 정도의 파괴력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박원석 주류님 이거 이게 이제 이게 파동 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 이렇게 쓱 지나갑니까? 정치적 맥락이 많이 다른 게 그 예. 시절에는 야당이었어요. 지금 여당이고 예. 여당은 이제 공천의 잡음이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흡수를 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는 이게 친이 친박 간의 이른바 이제 공천학살 예. 그에 의해서 정치적 명분이 있었어요. 친박연대라는 걸 만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를 거기다 던졌단 말이에요. 구심점도 있었고. 그게 힘이 된 거예요. 근데 이번은 그런 건 없다. 근데 이번은 이제 쇄신의 결과로 하위 20% 평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아웃된 분들이 나가서 이게 세력화를 할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과거 친박연대하고는 많이 다를 거고. 저게 이제 민주당에도 저런 룰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은 2016년도 김상곤 혁신위에서 그 안을 마련을 했는데 정작 공개를 안 했어요, 명단을. 하위 20%를 선정을 했는데 반발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입니다. 그걸 넘을 수 있느냐. 그거죠. 하위 20%는 누군가는 들잖아요. 누군가 가야 돼요. 이제 그걸로. 그분들이 강하게 반발을 할 텐데 이제 그걸 넘어서 저걸 진짜 이제 공천 배제의 기준으로 삼을 예. 수 있느냐. 과거에 2012년도 총선 앞두고 박근혜 비대위에서 저 비슷한 걸 했던 걸 제가 기억해요. 그렇죠. 그때 이제 하위 20% 정도가 배제됐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비대위가 상당히 힘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뭐 이 혁신위가 상당히 힘이 실려 있는데 저걸 관철시킨다면 어쨌든 쇄신의 의미로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거죠. 아무튼 오늘 굉장히 약간 귀를 잡는 이 혁신 제안들이 나와서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내용은 어제 있었죠. 이철규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실은 보궐선거 이거 패배 이후에 어떤 책임성으로 당직자 중에서 이제 물러나신 분들의 한 명이었는데 인재영입위원장 굉장히 중책이에요. 이게 총선 앞두고 그 자리에 다시 임명이 됐거든요. 이걸 보고 뒷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찬반 논란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임명은 용산 참모들과 윤핵검 공천을 위한 포석입니다. 내년 총선 국민의힘 공천의 기준은 단 하나 윤심이었습니다.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불과 보름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직을 달고 화려하게 재등장하다니 역시 윤핵관입니다. 저렇게까지 반발을 했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라는 인물을 또 주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거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나온 목소리가 있고 인용한 의원과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이제 공천 때 검사 공천 혹은 뭐 대통령실 공천 그런 말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위에서 하나 다뤘으면 하는 게 대통령실과 검사 출신은 무조건 그러니까 전략 공천 배제한다. 무조건 경선한다. 예외 없이. 예. 이런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유치한 얘기네. 뭐 거기에 뭐 판검사를 보내. 우리가 공천 룰을 바닥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마음대로 어디서 넣고 싶은 사람을 넣어 몸으로 막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만약에 저런 일을 보인다면 인용한 의원이 본인 몸으로 막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몸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그냥 이 말씀하시는 어투도 그렇고요. 굉장히 직선적이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직선적으로 듭니다. 얘기하죠, 지금. 그래서 본인이 만들어놓은 판, 그러니까 혁신에서 만들어놓은 룰이라든가 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만들어놓은 룰이 있으면은 누가 거기에 손을 대겠느냐. 내가 막는다. 네. 이 전체적인 어떤 혁신에 대한 당위성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거라 보는데 뭐 검사 공천에 대한 부분 배제. 이건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사들도 훌륭한 인재죠. 훌륭한 인재고 판사들도 훌륭한 인재고 뭐 어렵게 공부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단지 판사다, 검사다 이런 이유만으로 예. 공천에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천 예. 배제가 아니라 경선을 하라. 그렇죠. 전략 공천은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게 경선을 하라. 그렇죠. 예. 일종의 이제 프레임에 갇히지 말자라는 어떤 정치적 예, 포석이 예.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에 손발이 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연히 그 손발이 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본인의 철학과 가치를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요직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보고 또 다른 반대쪽에서 보면은 이건 뭐 검사들 천국 아니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총선에 또 뭐 전략 공천을 한다. 그런 손발에 있는 검사 출신들이 그런 형태로 낙하산 형태로 예, 바뀐다. 이렇게 되면은 야당에서는 전체적인 판을 흔들 수 있는 호기가 되겠죠. 검사 천국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그런 프레임을 사전에 방지하자. 이런 것이고 이야기 내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자격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프레임에 걸지 말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영주 민주당 부대변인 계신데 만약에 검사 출신 만약에 뭐 한두 명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전략 공천, 단수 공천에서 뭐 별 경쟁 없이 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또 논평 뭐 막 쏟아내시겠죠? 그러지는 않죠. 어떻게 민주당을 그렇게 비지정적으로 보시죠? 안 그럽니까? 아니 방금 전에 지금 이철규 인재위원장 이철규 뭐 인재위원장 쏟아내셨는데. 같은 경우는 예. 왜냐하면 강서구 보궐 참패에 대한 예. 책임을 지고 물러났잖아요. 오. 물러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가장 이 총선 앞두고 인재영 위원장을 다시 복귀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국민 앞에 뭔가 반성해왔다는 의미로 그냥 잠깐 보여주고 다시 온 거잖아요. 오. 그게 더 안 좋다는 겁니다. 예. 솔직히 뭐 고분사를 용산에서 보내서 한두 명, 서너 명 보내는 것 갖고 저희가 논평을 내릴 이유는 없죠. 하지만 용산 자체가 이번에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전체 지금 혐지 출마론을 해서 영남을 다 드러내고 예. 거기에 용산의 인재들을 다 박는다 하면 이런 부분들은 비판의 여지는 있는 것이죠.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중진 그다음에 지도부 그다음에 친윤 의원들 보고 불출마는 또는 이 험지 출마를 강력히 요청했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 많은 분들이 영남권에 계시거든요. 사실 영남 그렇습니다. 지역구를.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그걸 다 수용해서 서울로 다 수도권으로 왔어요. 네. 그럼 그 자리에 비게 되는데 거기에 혹시 또 용산에서 붙겠죠. 그걸 말씀하시는 저는 거예요? 그게 지금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그림에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혁신위의 전체적인 그림을 평가할 생각 없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지만 충분히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그림에서 검사들이나 판사들 특히 검사 출신들을 영남에 쏟아 부어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자개당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상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을 때는 민주당은 비판할 수 있으나 예. 검사 몇 명 어디에 뭐 공천한다고 해서 비판하는 그런 당은 아닙니다. 숫자의 문제다, 지역의 문제다일 것 같은데 지금 네. 두 분 손을 드셨는데 일단 박원석 전 의원님 그다음에 윤석열 교수님 제가 한 1분씩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이철규 전 총장 복귀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그런 논평을 했어요. 업무의 연속성. 저는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용산 업무의 연속성인 거죠. 용산 업무의 연속성이요? 어떤 경우에도 공천을 위한 인재 영입의 그립은 대통령실이 놓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셨습니까? 거기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잘 보세요. 인재 영입 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냐면은 당 대표가 임명하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김기현 대표의 권한이 아니에요. 대통령실의 권한인 거고 저는 이철규 총장이 여러 비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 다시 돌아온 게 그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적 쇄신은 내치는 것만 쇄신이 아니고 채우는 것도 쇄신인데 예. 거기에 어떤 사람들을 채울 건가? 그건 근데 인유한 위원장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예. 말은 저렇게 장담을 하시지만은 그 채우는 시점에는 혁신이 활동도 끝나요. 본인이 몸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2달이니까요. 네. 자연인 인유한이 그걸 몸으로 어떻게 막습니까? 1분이 좀 지나신 것 예. 같은데 제가 인사해 그 부분에 주겠습니다.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인사를 했다는 경험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철규 의원의 인재영입 위원장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당에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뭐 19일 만에 퇴진했다 다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다시 복귀한다. 그래서 이건 용산의 의중이 실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인재영입위원장이 인재를 영입할 때에서 그것이 공천으로 이어진다. 이런 등식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재를 영입할 수 있으나 그게 부합될 수 있는 인재인지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어떤 뭐 세력이 가담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철규 영입위원장이
왜 됐을까에 대한 부분은 당내 상황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냐면 당 내외 상황이 당내에서는 공천을 앞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비윤계도 있고 친윤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과 자중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다음 당 외로서는 지지율의 저하라든가 아주 안 좋은 요소들이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재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이 경사된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친윤을 쓸 수도 없고 예. 비윤도 쓸 수가 없는데 인사를 보니까 이철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헤게모니 상황도 잘 알고 개파 간의 이해도 잘 알고 그다음에 용산의 의중도 알고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왜냐 그러면 제가 그분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상당히 좀 합리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골고루 편중되지 않게 편파적으로 보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당에서 봤을 때는 다소 19일 만에 복귀라는 부분들이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우려는 있으나 예. 당내의 역학적 관계를 가장 잘하는 사람, 헤게모니적 관계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영입을 맡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당내의 갈등에 예.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상 교수님을 인재영입한다면 합리적인 사람이 맞을 거는 같은데요. 예. 이철규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은요. 사무총장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의 헤게모니를 알고 관계성이 있다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찐윤 중에 한 명이에요. 이철규 의원은요. 알겠습니다. 친윤 중에. 알겠습니다. 그렇기 제가 때문에 알고 있는 이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거는 오. 대통령이 인재 영입에 어느 정도의 입김을 관여하려고 거기 앉혀놨구나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국민들이 있어요. 생각-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이제 찐윤, 근데 그냥 친윤도 아니고 찐윤이에요. 지금 나온 표현이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인물이 등장한 얘기 있고요. 다음 인물은 요즘에 또 이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논쟁적 인물 이준석 전 대표죠.